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다시 한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제가 주말에 잠시라도 농사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깨달은 것은 씨를 뿌리는 시기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꼭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춰야지 싹도 잘 크고 열매도 잘 맺고 또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면은 그 열매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이 자산 배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경제지표를 신속하게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면서 시장 흐름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제가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조적인 문제는 제거하고 그냥 단기 순환 측면에서 경기하고 주가 사이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경제가 1.4% 성장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2.1%, 한군의 2.1%고요. 그 다음에 KDI가 오늘 그 수정해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죠. 근데 KDI가 2.25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작년에 흑자가 많이 났고요. 올해는 제가 추정해보니까 500억 달러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날 거라는 겁니다. 무역수지도 개선되지만은 특히 그 투자소득수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동안 한 1조 달러 넘는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300억 달러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죠. 그래서 경상수 흑자 났고요. 그다음에 올해 소비자 물가 2.5%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KDI도 지난번 전망에는 2.6인데요. 2.5로 조금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금리를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번 금리 좀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채권 투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4월 초순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채권 다시 한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년 국제 수익률이 3.5%까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3.7%, 지난번처럼 4%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멀리 보고 이번 그 금리 상승 부분에서 채권을 다시 사실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대한 기초 상식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GDP라는 건 뭡니까?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해야 되죠. 정부가 돈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수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일부 요소를 뺐습니다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GDP에서 이게 실질 GDP 기준입니다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8%입니다. 미국은 이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미국은 69%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고요. 일본은 56%입니다. 우리 46.8%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건 뭡니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 9%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 한 15%, 일본 많이 올라가 15%인데요.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나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절대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여율, 기여도라고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여도만 발표합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1.36% 성장했는데 수출의 기여도가 1.28%였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작년에 수출이 그 이전에보다 하나도 증가 안 했다면요. 우리 경제 성장이 1.36에서 1.28을 빼면은 0.08%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에 수출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한국의 경제지표 발표할 때마다 기여도를 꼭 계산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전망 보면요. 올해 역시 2.1%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전망한 것 기여도를 한번 구해보니까 절대적으로 올해도 수출이에요. 소비는 증가하기는 하지만은
소비, 투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출 기업만 좋지 소비 투자 많이 안 늘어나니까 우리 채광 경기는 올해 경제가 2% 성장하더라도 별로 채광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KDI 전망 보면요. 올해 그 수출 기여도가 제일 높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한 거는 수출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입니다. 그래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다. 현재 경기가 좋다. 떨어지면은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저점 이걸 결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기준순환이라는 뭐 공식적인 용어인데요. 이 기준순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 경기가 정점이었다. 이걸 통계청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순환에서 11순환까지 쭉 통계청에서 정해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972년 3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74년 2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죠. 그래서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확장 국면이라고 그러는데 23개월 경기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16개월 경기가 나빠졌다. 이런 걸 합쳐가지고 순환축인데요. 1순환 경기가 좋고 나쁜 게 39개월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사후적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경제지표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통계청에서 굉장히 이걸 늦게 발표해요. 제가 보면 좀 지나치게 늦게 발표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2020년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 이거 발표하고 그대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저점을 발표할 때요.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저 어두운 부분은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밝은 부분은 경기 확장 국면인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거의 동행지수 정점하고 저점하고 경기 정점 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해 보면요. 2022년 8월이 경기가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을 하는데요. 경기 저점에 1 내지 8개월 선행했어요.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올 12월까지 계속 확장 국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조만간 반등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이 저점이었거나 아직 12월까지 발표됐습니다. 아니면은 올 1분기에 저점일 것이다. 그래서 경기 저점이 작년 12월이나 올 1, 4분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확장 국면이 1순환에서 11순환까지 보면요. 평균 33개월 진행됐어요. 물론 시기에 따라 다르죠. 어떤 때는 17개월로 굉장히 짧았고요. 가장 긴 때는 54개월이나 진행됐죠.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되면 최소한 2년 가까이는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환 사이클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경기 확장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말에가 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12월을 저점을 찍었는가 아닌가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니까 경기 저점이 지났거나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은 이 순환 사이클로 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기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냐, 늦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우선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부채가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7년 IMF 경제위기,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외환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학술적인 용어인데요. 경제위기 겪었죠. 이 경제위기가 왜 왔습니까? 저는 이 경제위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강경식 전 장관
구속해가지고 대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분이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우리 경제이익이었다는 겁니까? 수사 대상인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대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네 경제 전문가니까 왜 경제이익이 갖고 네 그 이전에 이런 자료를 썼느냐. 이전에 썼던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자료 보니까 제가 많이 경고를 좀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제이익이 갔느냐. 86년에서 88년 우리가 3조왕으로 연평균 12%나 성장했죠. 그래서 86년, 88년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근데 90년대에 돌아 수요가 부족하니까요. 대기업들이 부실해졌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보철강 같은 회사, 기아차 같은 회사, 대우 일부 계열 회사들. 가임 투자하고 대기업이 부실해진 거예요. 대기업이 부실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은행도 부실해졌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대기업, 그 다음에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IMF 처방에 따라 아주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공적 자금 167조 정도 투입됐어요.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IMF 경제의 실물에 비해서 마샬K라는 건 통화량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IMF 경제이익과 그래서 주가도 급락했죠. 대우체 같은 회사채사도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주식도 안 사고 채권도 안 사고 돈을 은행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 은행은 대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가게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게로 많이 몰려들면서 집값도 오르고 자산가격도 올랐지만은 결국 가게가 부실해진 거죠. 그래서 97년 애한위기 전에는요, 은행이 돈이 생기면 대출 측면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업 아니면 가게에 대출해 주죠. 기업 비중이 71%, 가계 비중이 29%였어요. 근데 외환위기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이익을 내고 돈을 안 빌렸으니까요. 은행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가게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게로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한때 가계 대출 비중이 기업 대출 비중보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소비는 했는데, 소비 중심 우리 경제는 성장했는데 가게가 부실해졌습니다. 얼마나 부실해졌습니까? 이게 우리 가계 금융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이게 잔액 개념입니다. 급증해 버렸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계부실이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2001년, 2002년에 생긴 문제예요. 이때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돈은 많이 늘어났는데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때 심각하게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더 많이 늘었죠.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비율은 오히려 2008년이나 2002년보다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부채도 늘었지만은 가계 금융자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면은 이 금융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금융부채가 얼마입니까? 2,300조다. 이 이야기만 나오죠. 가계 금융자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여러분이 거의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스탁 개념, 잔액 개념이고요.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도 우리 가계가 구조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럽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렸은 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98년에 85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85조 의미가 뭐냐면은 98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85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전 통계를 안 그려놨습니다만 이때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가계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돈을 덜 쓰고 저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쭉 줄어들다가요, 2002년 가니까 가계가 적자 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기업이 적자 주체입니다.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죠. 저는 가게가 적자 주체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통계 나중에 발표된 것 보고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반성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참 우리 국민들을 화끈하기도 하시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이 당시 KBS PD를 했는데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은행 돈이 내 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97년에 외환위 때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금리 몇 %였어요? 일시적으로 20%가 넘었어요. 은행이 돈도 잘 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아까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20% 넘던 금리가 여기서 6 내지 7%로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어떻습니까? 가게가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렵에 가계부채가 급증해버린 거예요. 가계부채 이때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20년에는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가게가 돈을 많이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했는데요. 207조였어요. 2020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도축한 돈이 빌렸은 보다 207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3월 말쯤에나 발표가 되는데요. 근데 2022년 재작년 통계 보니까 183조입니다. 2020년에 우리 가게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83조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계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언론에서는 가계 부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많이 보도가 되고 금융자산 이런 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요. 이번 가계 부채 위기가 터지면은 외환위기보다 수십 배의 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계도 있는지. 그런데 저는 이런 통계 보면서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금융 자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제 차별화예요. 이런 돈을 누가 저축했냐는 것이죠. 제가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2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수천억 가지고 계신 분. 사실 이런 분들 돈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쓸 만큼 다 쓰고 있어요. 그분들 앞에 지금 당장 하늘에서 1억 떨어진다고 그래도요. 소비 안 늘어납니다. 쓸 만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쓸 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차별화가 심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심각한 그렇게 뭐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GDP를 구성하는 게 우리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그랬습니까? 46%라고 그랬죠. 근데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요. 우리가 금융에서 돈 빌렸으니까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죠. 쓸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가계가 부실해진 이유로 보면요. 우리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계속 밑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수는 이렇게 소비가 안 되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뭐 여러 신문을 다 보고 여러분한테 골라서 그 메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건 안 보내드렸습니다만 한겨레 신문 보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그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들, 영세기업한테 굉장히 많이 대출해 드렸는데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비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극단적인 위기는 아닌데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게 수출이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어떻습니까? 이게 G20 선행지수가 좀 선행하는데요. G20 선행지수가 먼저 오르고 우리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증가율은 월별로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이동평균을 그렸습니다만 지금 지난 1월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수출 증가율이 2자릿수에 접근했습니다. 2월 10일까지 수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이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10일까지 수출은 감소했는데 그런데 제가 늘 그 일평균 수출을 보자. 실제 일하는 날에 수출이 얼마 됐느냐.
근데 10일까지 보니까 11.7% 증가했습니다. 2월에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는 별로 안 좋은데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죠. 2018년에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이 18.9%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나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대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수출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동안 중국, 홍콩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한 달 통계 가지고 연간을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2월 10일까지 보니까 조빌수가 이틀이나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어떻습니까?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게 줄어들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 자동차가 정말 수출이 잘 됐습니다만 자동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비중은 늘어나고 작년에 정말 잘 됐던 자동차 비중은 축소될 것이다. 한 해의 모습이 1월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요. 이게 잘 안 나오네. 한 장 넘겨주세요. 예. 그동안 우리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중국 비중이 2000년에 한 10% 정도 됐어요. 근데 쭉 늘어나다가 2018년 가니까요. 26.9%까지 갔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예, 미국 비중은 22%에서 한때 11%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2019년 계속 중국 비중이 줄어들었죠. 예, 중국 성장률이 그만큼 둔화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신 중국 비중이 줄어든 사이에 미국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동안 미국 경제 좋았었습니다. 저는 수출을 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그동안 중국 경제 안 좋고 미국 경제 좋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월 통계 보니까요. 중국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비중은 정체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요. 올해는 중국 비중 늘어나고 미국 비중은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세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인도라는 거죠. 미중 앞으로 패권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인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비중이 지금 수출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도가 우리 반도체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인도 시장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하고 인도 합치면요. 아세안 18%, 인도가 3%, 21%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비중보다 이 두 지역 합치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기업들이 이쪽으로 꾸준히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내용을 보면요. 어떻다는 겁니까? 올해 2% 넘게 성장한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소비는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내수 경기는 우리 채권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수출 하나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면요. 제가 우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제가 명목 GDP로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우리 연평균 경제성장률,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는 실질 GDP와 물가상승률 더한 거예요. 5.7%고 코스피는 7.4%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2000년에서 23년까지 24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연평균 코스피 상승이 7.4%였는데요. S&P 500은 6.9%입니다. 지난 24년간을 따지면 우리 주가가 S&P 500보다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미국 주가가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정체였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우리 주가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24년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데이터 조사해가지고 아마 내일 그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가 되고 또 서울신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 글이 나갈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주가한테 희망을 잃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최근 10년간 좋으니까 미국 주가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가가 더 24년간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명목 GDP가 한 3.7% 정도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3.0%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적정 코스피는 3,100이 넘습니다. 물론 당장 제가 3,100 한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은 결국 여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가는 여기 고평가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이죠. 대표적인 유동성이 M2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비율이 장기 평균이 한 58%였어요. 지금 훨씬 밑돌고 있죠. 시간이 가면은 여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M2가 좀 늦게 발표가 돼요. 한국은행에서 조금 쉽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12월 데이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자마자 여러분한테 VOD 형식으로 다시 평가해주고 자금이 어디로 이동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 저평가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도 지난 1월 말 주가 기준으로 저평가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VOD식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10일까지가 일평균 수출이요. 23억 1천만 달러였어요. 그게 월말까지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적정 코스피가 2,400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어제 2,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드린 거는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정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근데 어제 미국 주가가 소비자 물가 때문에 떨어지고 주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2월 말 20일 통계, 제가 월말 통계 나오면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650은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거라는 겁니다. 물론 가대평가 정도가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 정도 가대평가됐으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650 갔다고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2, 3월까지, 3, 4월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조금 지루한 조정 기간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 장기 추세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상승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밋밋한 상승 국면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계속 오랫동안 조정을 볼 수 있는 국면인데요. 그럴 수 있지만은 최소한 지금 급락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구해보면요. 2,494 정도 나오거든요. 2월 9일과 데이터로 해보면은. 근데 추세선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가는 급락은 없을 거고, 주가 지수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요.
2,494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늘려야 된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3, 4월 사이에 이 밑으로 한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주식 비중을 확실히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선이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급락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2월 기준으로요, 또 추세선에서 한 5% 정도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오르기는 힘든데, 중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우리 주가 지수가 계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부분은 아까 그 통계청에서 기준을 순환율 결정하면서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경기 확장 국면인데요. 주가가 물론 먼저 경기 저점 이전에 먼저 선행을 하죠. 경기 정점이 이전에 거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는 주가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가가 하락한 국면은요, 이때였었어요. 이때 딱 한 번 하락했습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을 보이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86년에서 88년까지 우리 3조항으로 우리 코스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때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지고 거품이 발생했고,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얘는 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걸 한번 보니까요. 삼순환 1980년부터 쭉 그 경기 확장 국면에서 보니까, 아까 5순환에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거 빼놓고 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 뭐 수익률 차이는 나지만은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86년에서 88년 제가 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코스피가 무려 거의 뭐 4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88년 12월에 증권회사 들어갔었어요. 그때 대신증권 들어갔는데요. 대신증권 주가가 5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들어간 선배들은 사주 몇 주 팔아가지고 한 주에 5만 원이니까요. 그때 5만 원이면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86년, 88년 그 사이에 정말 증권에서 하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었죠. 그때는 그 매매가요, 이렇게 사이버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전표로 영업점 직원이 그 전표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입력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객장에 와서요, 자기 주문지 좀 빨리 넣어주라, 그렇게 사정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 12월에 딱 정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89년 3월 되니까요, 저 같은 신입사원한테도 특별 보너스 300%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에서 달 돌았다 그랬는데, 89년 4월 7일 날 주가가 1007 찍고 떨어지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 굉장히 비싸게 받아가지고요, 17년 동안 회사 다녔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냈는데 나올 때 더 내고 나왔었습니다. 이때가 지나치게 좋은 거였었어요.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에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경기 확장 국면에서 평균적으로 다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률의 문제지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요, 뭐 경기 확장 국면에서 여전히 전기전자, 그때는 그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철강, 대표적으로 이런 게 경기 관련주 아닙니까?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때 지나치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때를 좀 제해버렸어요. 제해버리고, 그래도 평균 코스피가 71%나, 코스피가 40%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역시 그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보다는 우리가 오를 것을 생각해야 된다. 물론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을 반영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18% 올라버렸고, 예, 코스닥은 한 25% 올랐던가요? 많이 올라버렸죠. 예, 그런데 이거는 경기 저점이 시작되는 달부터 경기 정점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저점이 작년 12월 아니었으면 올 1, 4분기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올 1, 4분기에 주가가 이 정도는 안 오르질 수도 있지만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번 초정 국면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분기까지, 아주 3, 4월까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 말부터 드린 말씀은 미국 주가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경제 변수에서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미국 명목 GDP 연평균 4.5%, 미국 주가 6.8%네요. 아까 제가 6.9%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6.8% 연평균 올랐어요. 우리 아까 연평균 상승률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7.4%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 24년 보면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 최근 10년만 봐가지고 우리 주가는 못 오르고 미국 주가가 오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명목 GDP가 6.3% 성장했어요. 그래서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요. 미국 적정 주가가 4,770 정도 되죠. 4,2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770 정도 끝났으니까 한 13%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미국 명목 GDP 한 3.7%예요. 3.7%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적정 주가가 4,459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5,000이 넘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대평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가는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 주가는 적정 수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미국의 3대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유동성 M2를 고려해가지고 제가 매월 적정 주가를 평가해 보는데요. 2월까지는 제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은 제 모델에 예상치를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16% 정도 2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월간 지표에 비해서도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HP 필터 가지고 우리나라 추정해 봤습니다. 미국 주가도 똑같은 추정 방법을 해가지고 HP 필터로 한번 이용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2월 9일 기준입니다만은 추세선에서 거의 8% 정도 벗어났거든요. 물론 과거 보면 10%도 벗어나고 그 이상도 이해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여기서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 지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거기서 제가 인용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여기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혼자 하거든요. 이 사람이 혼자 하면서 정말 방대한 데이터, 그래프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코멘트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날요. 금방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 볼 때 꼭 이분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PER,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 PER, 그 다음에 토빙 Q, 그 다음에 S&P 리그레이션에서 분석하는데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다 너무 벗어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가지 가지고 평균해 보니까요. 미국 주가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125%는 2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거품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신문 기사 하나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기사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중반 IT 혁명
그런 혁명이 지금 AI 혁명으로 시작되지 않느냐.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95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가 4배 반이나 올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지금 그게 시작이라면 어떻습니까? 미국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미국 주식 계속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 팔아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친구가 권성이라는 기자 친구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기자, 권성희 기자 자료를, 기사를 여러분한테 가끔 한번 보내주십니다만은, 그게 95년 지금 미국의 IT 혁명이 시작되고 있느냐, AI 혁명이 그처럼 시작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거품인가. 근데 그 친구는 조금 그 결론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놨죠. 자, 한번 이제 생산성 가지고 한번 보세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인데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1980년에서 1995년까지 1.5% 증가한 겁니다. 연평균이요. 그런데 정보통신혁명으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해 가면서요.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연평균 2.9%나 증가해 버려요. 거의 생산성이 2배 이상 증가해 버리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경제학 교과에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요.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면서요. 이때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죠. 이 4년 사이에요. 4, 5년 사이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4.5배나 오릅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죠. 근데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 보니까 1.5%예요. 9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앙일보 보면서 야, 기자들 정말 공부 안 하고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 생산성이 좀 증가했거든요. 4분기 데이터 하나로 그냥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경제 데이터를 볼 때 꼭 추세상에서 어디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요. 1.4%예요. 이게 이제 AI 혁명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AI 혁명이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건 아직 미지수거든요. 근데 AI 혁명이 2000년대 IT 정보통신 혁명처럼 이렇게 미국 생산성을 증가시켜버린다면요, 지금 미국 주식 많이 사야 되죠.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그 AI 관련 책들도 많이 읽어보는데요. 읽어보면서 느낌은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고 어느 정도 제자리 걸음 붕괴되든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 보고 아마 2월 중순부터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참 안타깝죠. 저평가됐는데 연초에는 중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조금 오르려고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 미국 주식시장 때문에 우리 주가가 조정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미국 주가 때문에 우리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면 우리 주가 저평가 영역이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주식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 4월 사이에 여러분한테 그 주식을 많이 사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이때 그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미국 경제 판단은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생산성이 AI 혁명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미국 경제 고성장 저물가 또 골디락스 이코노미 신경제 이루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경제가 미국에서 또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피셜 스터디 클럽 2월 반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시장 흐름 분석에 맞는 자산 배분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주시하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죠.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저의 견해를 신속하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하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4월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희망 하나하나 꼭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